AI라고 하는 거가 우리 금융 서비스와 결합되기 시작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금융 서비스 안에서 AI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었죠. 제가 박사과정 때 이미 우리가 이런 AI를 가지고 이런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90년대 초반이 거의 30년 전이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잘 워킹하지 않았어요. 워킹하지 않아서 결국은 연구하다가 다 쓰레기통에다가 처박았던 것들이 다시 딥러닝이 나오고 AI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금융 서비스의 영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오늘 주제가 인사이트라는 주제에 맞게 금융 서비스에서 실제로 AI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약간 더듬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시사점을 좀 가지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룰 기반의 그 자동화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 AI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저희가 막 박사과정 때 할 때마다도 90년대 말 때는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 왜 꺼져버리죠?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룰 베이스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짜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피트되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 AI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수학이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든지 또는 코딩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아요. 마치 진입장벽이 있는 세계같이 느껴지고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분야는 왠지 리스키한 거고 왠지 어렵고 그래서 거부감도 좀 존재하고 그런 세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AI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피딩이 더 중요해요. 뭘 먹이고 살 거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자식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공급하고 어떤 음식을 먹이냐에 따라서 성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AI도 똑같거든요.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AI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도메인 날리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콜라보들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 품질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금융을 가르치지만 아이들한테 AI 기술도 가르치지만 AI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그 금융 도메인을 배우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콜라보가 되는 그런 융합의 시대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사실은 엄청난 빠르게 그 발전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어요. 과거에 어쩌보면 그런 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안 됐죠. 엄청난 속도가 필요한데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안 됐고, 그런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그 WWW라고 하는 인터넷의 환경을 통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이게 결국은 AI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90년대 제가 박사과정 한참 있을 때 그 관심을 갖고 있던 두 분야가 바로 이거였어요. 한쪽에서는 루럴 네트워크를 통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해볼까라는 그 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한 측면에서 그때 태동한 게 바로 WWW인데 WWW도 불과 30년 전에 태동된 거죠. 그런데 지금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함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 근본적으로는 이 빅데이터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4차 산업혁명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형 비정형의 분석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 진화되고 있고, 거래 비용 자체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융 서비스가 다루는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개체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추정해서 비즈니스 영역에 활용하는 영역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신용평가라든지 사기탐지라든지 주가 예측이라든지 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영역이 한 예로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통계적인 방법과 같은 정형 분석이 활용되어 왔었는데 딥러닝 같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시스템들을 보완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정보나 지식의 형태로 제공하는 영역도 지금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인 맞춤형 어드바이저라든지 아니면 리서치를 대체하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개인 맞춤형 어드바이저나 리서치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대화나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NLP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실용적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지금 배가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업무 자동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의 금융이 사실은 IT하고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금융과 IT는 여태까지 항상 같이 공생하면서 금융은 사실 IT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작스럽게 핀테크라는 말이 나오면서 마치 금융과 IT가 기존에는 결합이 안 됐던 것처럼 얘기가 나오냐면 기존의 IT와 금융의 결합은 내부로부터의 혁신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업무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영 효율화를 통한 다양한 니즈들을 어떻게 보면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IT가 활용됐다면 최근에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혁신이 강요받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금융회사 외에서 바깥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끊임없는 금융혁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RPA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또 그 은행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스팀파일러들을 위한 어떤 신용평가에도 활용되기 위한 것도 있고 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론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죠. 미국의 온데크라는 회사는 거기가 아마 14년 말에 IPO를 했을 것 같은데 2014년 말에 걔네가 IPO할 때가 한 2억 달러 정도 조달을 했고 최근에 누적 대출 잔금 50억 불이 넘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공한 핀테크죠. 이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가 쭉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잘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로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은 신용등급이 높아요. 여기서 대우받을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카카오나 K뱅크들이 이런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주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규제와 맞물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온라인 뱅크를 만들어주고 일종의 이제 중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도록 정부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포션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리스키해지는 것 자체를 싫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갈라볼까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신용평가 영역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거래 탐지와 관련돼서도 다양한 형태의 이상거래를 학습을 하고 그런 이상거래들을 학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상거래를 먼저 디텍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또 하나의 AI의 그 기능이고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합수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상 거래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알려진 것들을 어떻게 학습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오히려 그 외의 거래들을 오히려 딕테이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로보어드바이저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제가 왜 그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학자들 간에도 그렇고. 근데 저는 굉장히 빠르게 AI가 우리 금융 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효율이 있는 영역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금융 투자의 서비스를 보면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죠. 그 다음에 트레이더들이 엑스큐셔너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금융 투자업이 이루어지고 투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코스트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코스트를 다운하는 노력들이 있죠. 특히 애널리스트가 하던 많은 일들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형 데이터는 당연히 분석 속도가 엄청 빠르고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함으로써 코스트를 엄청나게 다운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애널리스트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야 한 20,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30개 커버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 영역을 넘어서서 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현재 업데이트된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레포트가 딱 산출될 정도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던 것들을 AI가 지금 대신해서 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휴먼 바이어스가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롤을 맞추고 어떤 틀에 의해서 우리가 운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한번 판단한 거를 바꾸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떤 정보가 도달했을 때 조금 더 더디게 갑니다. 그래서 항상 후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들에 비하면 AI가 훨씬 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엑스큐션도 사람이 엑스큐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BDS 그 스프레드도 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슬리피지가 발생하는데, AI가 VR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있는데, 그 일종의 굉장히 효율적인 지금 엑스큐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오고, AI 포트폴리오가 굉장한 지금 좋은 성과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좀 더 튜닝이 필요한 단계인데, 과거에 보면 물론 이제 그동안의 AI의 패턴들이 사실은 좀 거짓말인 경우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의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재무 이론적으로 워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마코프인데, 즉 과거의 패스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쇼텀하게만 워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얘를 마치 롱텀리 워킹하는 것처럼 분석을 하는 그런 뭐랄까요, 잘못된 분석들이 횡행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도메인 날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IT를 하신 분들이 로보어드바이저로 많이 진입을 하면서 테크닉을 가지고 로보어드바이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지금 2세대로 가면서는 거기에서 좀 더 진일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문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AI가 잘하는 영역이 뭐냐? 그러면 이 기계학습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주가의 단기 예측이에요.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패턴들이 쭉 나오면 이 패턴을 다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 패턴들이 이런 똑같은 패턴이 가진 게 향후에
올라갔던 패턴, 중립을 지켰던 패턴, 하락했던 패턴들을 다 확률을 계산하고, 그래서 A라는 종목은 상승 확률이 52%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시장에서 운용을 할 때는 오전장을 막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후장에 대비를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드웨어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걸 너무나 이게 버벅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편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AI의 발전에 의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냐면 굉장히 쇼텀한 거에는 워킹을 해요. 근데 다만 이것도 만약에 10개를 쭉 종목을 뽑는다 그러면 어떤 건 워킹하고 어떤 건 잘 워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확률이니까. 73%의 확률로 업한다고 해서 73%의 확률이지 27%는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지금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10종목을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게 예측이 벗어나는 것도 있고 잘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상품으로 출시될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전히 튜닝 중인데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 내년쯤 되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자산관리 시장에 아마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머더 인텔리전스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주식 거래의 한 60에서 73%가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는 알고리즘과 연관돼서 트레이딩을 하지, 사람이 그냥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단순 비효율적인 거래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컴퍼니, 미국의 AI 컴퍼니 중에 하나인 그 센티멘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가 만든 그 패턴 분석을 하는 거와 알고리즘을 가지고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게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하던 시대에서 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지고 있어요. AI가 이런 분류라든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지금 탁월한 상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감성 분류를 합니다. 뉴스가 어떤 거는 긍정 뉴스인지 부정 뉴스인지 아니면 중립인지 이런 걸 따지고, 그런 뉴스와 상태에 따라서 코스피하고 어떤 유의가 있는지 따져서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지수화합니다. 이런 지수화한 결과로 EWS라고 하는 일종의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은 실제로 제가 자문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잘 워킹을 해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그때 주가 하락도 미연에 예측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영역으로 AI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인간들이 해왔던 다양한 분석 내지는 휴먼 바이어스가 있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를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라는 말로 오히려 바꿔서 쓰는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AI가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AI 리포트가 굉장히 지금 아직은 조금 미진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방법,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인사이트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스토리텔링해서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수일, 많게는 1개월 정도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을 정형 데이터는 당연히 학습하고 비정형 데이터도 다양한 형태로 학습을 함으로써 리포트가 이런 형태로 리포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30초 안에 리포트가 쫙 나옵니다. 패턴 분석 쫙 하고, 이 패턴과 비슷한 종목들은 뭐가 있었고, 얘 상승 확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를 한 30장 정도를 쫙 만들어내요. 아직은,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얘가 미래에 대한 통찰보다는 기초적인 펀더멘털에 의한 것 플러스 뉴스적인 것들 이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통찰이 아직은 좀 약해요.
지금 현재는 뭐하냐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을 하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은 미래의 정보들을 리포트로 반영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까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런 것들의 대용으로 특허 정보를 분석해서 이런 걸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가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시 데이터 애널리틱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거가 금융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사람과 결합됨으로써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점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가네요. 뉴스 이런 요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자연어 처리 능력들이 아까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발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사가 쫙 나오면 이거를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가지고 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아까 AI 리포트가 당연히 연관되면서 얘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AI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대답을 해줍니다. 키워드 중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구문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해답들을 얘가 찾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답이 담겨있는 글을 원문을 발췌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하이라이트를 해주죠. 예를 들면 PR이 뭔가요? 이런 지식들도 필요하면 지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 실적이 업종이 좋은 전망, 업종 찾아주세요. 그러면 찾아줍니다.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인베스트먼트와 관련해서의 AI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발전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효율이 있는 영역은 반드시 제거되고 효율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주식 거래하는데 수수료 내고 거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다 제로 코스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비효율 코스트들이 다 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AI 어시스턴트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입될 거고, 이런 챗봇들도 기존에는 이런 챗봇들이 단순히 뭘 했냐면 무슨 아이디 찾아주고 비밀번호 찾아주고 단순한 거에 대답을 하고 이런 거였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죠. 지금도 보면 챗봇들이 카드사나 이런 데 챗봇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엉뚱한 대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이 역시도 지금 제가 자문하는 곳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서 만든 다양한 이런 앱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양이. 근데 이 많은 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챗봇이 그런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안에 답이 없으면 검색을 해서 가장 적합한 답을 뿌려주고, 또는 지식 베이스로도 연결해주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리포트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챗봇이 그냥 단순히 사람 이상을 능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능력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베스트먼트에는 데이터 레이어, 기술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하면서 비즈니스가 연결됩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많은 경우에 AI나 핀테크들이 발전하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빅테크와 기존의 레거시 금융회사 간에 마치 이해관계의 다툼처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거가 마치 지금 현재의 규제인 양 자꾸 돼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 충분히 물론 이들과 경쟁하면서 기존의 레거시들과 경쟁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지만 이들과 협업하면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이런 핀테크나 AI 기술을 받아들이고 레거시 금융에 이걸 전포하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는 근본적으로 얘가 블랙박스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양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는데 설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responsible AI, 즉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AI는 삐뚤어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피딩을 하고 어떻게 애를 책임 있는 아이로 성장시킬 거냐가 우리의 교육이 필요하듯이 AI 역시도 우리가 교육하기 나름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 멘트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미국의 속담이죠.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이고도 파괴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파고를 내가 능동적으로 넘을 거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서 넘어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또는 금융회사들의 저는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믈렛을 만들고 싶다면 계란을 깨야 되는 거죠.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속담을 반대로 해석하면 오믈렛이 아니면 계란을 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서 계란을 깨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들의 어떤 미래를 보는 시각들이 결합돼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제대로 금융 서비스에 녹아들고 그러면서 금융 서비스에 양질의 금융 서비스,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가 장착되도록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